짐은 버리는 게 맞잖아요. 어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텅 빈 시골 정류장에 72살 여인이 홀로 남겨졌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고 차에 올라탔어요. 차의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멀어졌고 여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 정류장, 집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 여인은 벤치에 앉아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것이 가족이 선택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직 몰랐어요. 이 절망의 밤이 인생 최대의 반전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만수무강하실 거예요.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해숙은 남편의 차가운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인공호흡기의 경보음이 멈춘 지 이미 10여 분이 흘렀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짧고 딱딱한 목소리로 사망 시각을 고했고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무력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건설 현장에서 감독으로 일하며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해숙은 그런 남편을 위해 아침을 차렸고 점심 도시락을 쌌으며 저녁이면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4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상이 끝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쓰러진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사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남편의 오랜 동료 몇 명과 동네 지인들이 찾아와 절을 올렸고 외아들 도윤은 상주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소라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조문객을 맞이하며 차분하게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해숙은 그 모든 과정을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해숙의 눈에는 그 웃음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낡은 단독주택은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즐겨 입던 낡은 가디건이 걸려 있었고 신발장에는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가디건을 꺼내 얼굴에 묻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던 날 해숙은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집도 오래되어 손볼 곳이 많았고 예금은 몇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보험금도 장례비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해숙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도윤이 며느리 소라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36살이었던 10년 전부터 소규모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결혼한 지 14년이 되었고 9살 손주 지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명절이나 가끔 만나는 가족이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희랑 함께 살아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걱정과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소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해숙은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살 수 있어. 해숙이 손을 저었지만 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저희 집에 방도 있고 지민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소라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해숙은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타인에 대한 의존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해숙은 간단한 짐만 챙겨 아들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빌라 2층이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작은 방 하나를 해숙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손주 지민은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해숙은 손주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해숙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라는 음식을 차리며 말수가 적었고 도윤은 피곤한 얼굴로 술을 마셨습니다. 해숙은 반찬을 집으며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소라의 눈빛에는 어딘가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시선을 느끼며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식사 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라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소라는 가계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생활비, 공과금, 식비 등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저희와 함께 사시니까 생활비는 3분의 1씩 나눠서 쓰면 어떨까요? 어머님 예금도 있으시잖아요. 해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그건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그날 밤 해숙은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언제나 해숙의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울타리는 사라졌습니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시골에 땅 한 필지 사뒀어. 아무것도 없는 잡종지지만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해숙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해숙은 조금씩 며느리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라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해숙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였습니다. 소라는 해숙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해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해숙은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싹트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숙이 아들의 집으로 이사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 있니?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 대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라가 안방에서 나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먼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소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부도야. 회사가 부도났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라는 말없이 도윤을 응시했고 해숙은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윤은 10여 년 전부터 소규모 건설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럭저럭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로 공사가 줄어들었고 자금 회전이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 대금은 밀렸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직원들한테 뭐라고 해요? 월급도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소라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숙은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히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부의 문제였고 해숙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그는 말없이 술을 들이켰고 취기가 오르자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소라는 남편을 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해숙은 거실에 홀로 남아 아들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후 도윤은 매일 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집에 틀어박혀 지냈고 밤이 되면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와 홀로 마셨습니다. 해숙은 아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을 건네면 도윤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싸늘해졌습니다. 소라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해숙에게 소라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식사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어때요? 저도 출근해야 하고 바쁘거든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는 더 이상 존중이 없었습니다. 해숙은 이제 이 집에서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사라지자 가족 간의 정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숙은 아들이 감기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도윤은 기침을 하며 방에 누워 있었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몰래 동네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지어왔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은 해숙의 예금에서 나갔습니다. 해숙은 아들 몰래 약을 탁자 위에 놓아두었고 도윤은 그 약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며 해숙의 예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를 나눠내고 아들의 병원비를 대신 내다 보니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가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라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참견만 안 하셔도 저희가 훨씬 편할 텐데요. 해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숙은 며느리에게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지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라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왜 자꾸 끼어드세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해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접시를 닦는 손길이 흐트러졌습니다. 그 순간 해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쓰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해숙에게 위로가 되는 건 손주 지민이었습니다. 9살 아이는 할머니를 여전히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할머니 방으로 달려왔고 해숙은 아이를 안으며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랑 나랑 손잡고 있는 거예요. 지민이 종이를 펼쳐 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숙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해숙은 지민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민아, 넌 꼭 착한 어른이 되어야 해.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 말이야. 응, 할머니처럼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4개월째 도윤은 여전히 술에 의존하고 있었고 소라는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해숙은 집안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수는 줄어들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불안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들이 곧 폭풍의 전조라는 걸 해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라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도윤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거실에서 손주 지민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한 무지개를 그리며 즐거워했고 해숙은 그런 손주를 바라보며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목마르지 않으세요? 저 물 좀 주세요. 지민이 그림을 그리다 말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선반에는 보리차 주전자가 비어 있었고 해숙은 물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았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며 치익 소리를 냈습니다. 해숙은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 몇 개를 씻는 동안 주전자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수세미로 접시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즐겨 마시던 보리차가 떠올랐습니다. 해숙은 잠시 멈춰서서 그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아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거실로 달려가자 지민이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2층으로 올라가려다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감싸 쥐었고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지민아, 괜찮니? 해숙은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민은 할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해숙의 손은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상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릎은 까져 있었지만 깊은 상처는 아니었고 팔다리도 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해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할머니가 소독약 가져올게. 울지 마, 지민아. 해숙은 약상자를 꺼내 소독약과 밴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라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우는 아이와 당황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해숙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지민이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제가 부엌에서 물 끓이다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라는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지민의 무릎을 확인하고 팔다리를 만져보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소라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혹시 어디 다친 데 있을지 모르잖아요. 소라는 아이를 안아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해숙은 따라 나서려 했지만 소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계세요. 현관문이 쾅 닫혔고 해숙은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해숙은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한눈판 사이에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소라와 지민이 돌아왔습니다. 지민의 무릎에는 깨끗한 붕대가 감겨 있었고 아이는 이미 울음을 그친 상태였습니다. 소라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대요. 그런데 어머님,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처음이라니 무슨. 해숙이 말을 하려 했지만 소라는 말을 끊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가스불도 끄는 걸 잊으시고 약속도 까먹으시고 혹시 치매 증상 아니세요? 치매. 그 단어가 해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해숙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고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라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민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정상이었습니다. 단지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피곤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듯했고 해숙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해숙은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괜찮아. 단지 깜빡한 것뿐이야.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한번 검사 받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해숙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정상이었습니다. 단지 잠깐 한눈 판 것뿐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해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치매 증상 아니세요? 치매 증상 아니세요? 그 말이 끝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해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민이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침대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세요? 해숙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주의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할머니가 혼나신 거. 해숙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지민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조심했어야 했어.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만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위로만이 해숙을 지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사고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아직은 몰랐습니다. 사고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소라는 도윤을 설득했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해숙은 자신의 방에서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아들의 대답은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 아침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좀 가보시죠. 검사 한 번만 받아봐요. 해숙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동네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꼬았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소라가 먼저 접수를 마쳤습니다. 신경과였습니다. 대기실에는 나이든 환자들이 많이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해숙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는 보호자와 함께 왔는데 그 할머니는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움찔했습니다. 저렇게 될까요? 자신도 저렇게 될까요? 30분쯤 지나서 이름이 불렸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50대로 보이는 남자였고 컴퓨터 화면을 보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소라와 도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해숙을 바라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16세입니다.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해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먹었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죄송한데 잘 기억이...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소라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너무 심해요. 가습을 끄는 것도 잊으시고 며칠 전엔 손주를 돌보다가 사고도 났어요. 계단에서 아이가 떨어졌는데 어머님이 부엌에서 물 끓이다가 깜빡하신 거예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해숙은 입을 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해숙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상을 보면 치매 초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해숙의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스트레스성 아닐까요? 최근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의사는 고개를 기울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출력해서 내밀었습니다. 검사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맨 아래에는 검사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숙은 그 숫자를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검사는 다음 주에 예약 가능합니다. 접수처에서 일정 잡으시면 됩니다. 진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진료실 문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대기실을 지나 복도로 나왔을 때 소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검사 받으셔야 해요. 확실히 해야죠. 하지만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그냥 피곤한 것뿐이야. 소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라는 의사의 말을 확진으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듯 하면서도 냉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환자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소라는 해숙의 밥그릇을 따로 차렸습니다. 작은 쟁반에 밥과 국, 반찬 몇 가지를 담아 해숙의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드세요. 편하게 쉬시면서요. 해숙은 그 쟁반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해숙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쟁반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손주 지민이 할머니 방에 들어오려다 소라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는 쉬셔야 해. 방해하지 마. 아이는 문 앞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해숙과 지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민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해숙은 아이에게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실 소파에 앉았고 해숙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윤은 물을 받아들고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잠시 병원에 계시면 어때요? 해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정신 멀쩡해. 그냥 깜빡한 것뿐이야.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해숙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해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치매 의심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경제적 부담이었고 아들에게는 죄책감의 대상이었으며 손주에게조차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사라지면 모두가 편할 거예요. 하지만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지민이 우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더 깊은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은 몰랐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날로 무거워졌고 해숙은 점점 작은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식사는 늘 혼자 먹었고 손주와도 마주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소라는 시어머니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도윤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해숙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소라가 해숙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해숙은 침대에 앉아 있다가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소라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숙의 가방이었습니다. 남편과 여행 갈 때 썼던 오래된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도 힘들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해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해숙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돌봐주실 거예요. 저희가 돌보는 것보다 어머님한테도 나을 거예요. 해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손을 짚어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요양병원, 그곳에 보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 난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소라는 가방을 방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짐은 제가 싸뒀어요. 필요한 옷이랑 세면도구 다 넣었어요. 1시간 후에 출발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해숙은 그 가방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정말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아들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아, 엄마를 보내지 마.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숙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회피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이 해숙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해숙은 손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매달릴 곳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해숙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가방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가슴속의 절망이었습니다. 소라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고 도윤은 차 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주 지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을 거예요. 출발하죠. 소라의 말이 떨어지고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해숙은 뒷좌석에 앉았고 가방은 옆자리에 놓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소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은 뒷좌석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명절을 보내고 웃고 울었던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는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줄어들고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의아했습니다. 병원은 시내에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멀리 가는 걸까요? 30분쯤 달렸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정류장이었습니다. 외딴 시골길 한가운데 있는 작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숙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병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해숙이 물었습니다. 소라가 차에서 내려 가방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여기로 오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차가 올 거예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한밤중에 병원차가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해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소라야, 정말 차가 와?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해숙의 가방을 정류장 벤치 옆에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손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휴대폰은 제가 들게요. 잃어버리면 곤란하니까요. 해숙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소라는 이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핸들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엄마를 이렇게 버릴 거니? 해숙이 차 쪽으로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올 거예요. 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해숙은 차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점점 멀어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들렸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해숙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집에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외곽이었습니다. 해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걸, 정말로 버려졌다는 걸. 병원차 같은 건 오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해숙은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끌어안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추웠습니다. 11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은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해숙은 얇은 외투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불도 두꺼운 옷도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 든 옷들도 여름 옷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해숙은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고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새벽 4시쯤 해숙은 벤치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뺨에 닿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남편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걸까요?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여기 사람이. 해숙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손이 자신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해숙은 희미하게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해숙은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형광등,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해숙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투명한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옆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해숙은 그 여자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죠? 해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여자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해숙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서정이에요. 새벽에 정류장을 지나다가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구급차를 불렀죠. 해숙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류장, 추위, 어둠, 그리고 쓰러지던 순간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동정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겪어온 사람처럼 말이죠. 정희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기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저체온증이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요.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고 차트를 보며 해숙을 진찰했습니다. 체온, 혈압, 맥박을 확인하고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혜숙 씨, 어떻게 그 추운 곳에 계셨어요? 해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가족에게 버려졌다고 말해야 할까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병원 진료 기록을 봤는데 치매 의심 판정을 받으셨더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건 치매가 아닙니다. 해숙은 고개를 들어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울증성 인지 장애예요.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치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치료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는 말을.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해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가 다가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해숙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쓰며 말했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체력 회복하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받으세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좋아지실 겁니다. 진료가 끝나고 의사가 나간 후 정희는 해숙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제가 갚을게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내드릴게요. 그럴 순 없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요양보호사로 15년 일했거든요. 가족한테 버려진 어르신들 정말 많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아픈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해숙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해숙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아들의 몰락, 며느리의 냉대, 그리고 정류장에 버려진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사흘 후 해숙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고 예전 집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해숙은 막막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제 집에 잠시 계세요. 작은 방 하나 있어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혼자 두면 제가 걱정돼요. 잠시만이라도 괜찮아요. 결국 해숙은 정희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해숙을 위해 방 한쪽에 이불을 깔아주었고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해숙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약을 먹으며 상담을 받았고 정희와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해숙의 행정 서류를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서류들. 정희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다가 낡은 등기권리증을 발견했습니다. 땅 문서였습니다. 해숙 씨, 이거 아세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산 땅이었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등기권리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개발보상지역으로 지정됐네요. 뭐라고요? 해숙이 되물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을 찾아보았고 몇 분 후 화면을 해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요. 고속도로 확장 공사 구간이에요. 보상금이 나올 거예요. 해숙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땅은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이 진짜였던 거예요. 얼마나 나올까요? 정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땅의 면적과 보상 단가를 대략 계산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수억에서 10억 사이의 돈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손을 떨며 등기권리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첫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해숙은 눈을 감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날 밤 해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땅 문서를 발견한 다음 날 해숙과 정희는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토지관리과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중년의 여자였고 해숙이 등기권리증을 내밀자 컴퓨터로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몇 분간 키보드를 두드리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이 토지 맞네요. 고속도로 확장 공사 편입 구간이에요. 해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은 다시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감정평가가 끝났고 협의 보상 절차 진행 중입니다. 정혜숙 씨 앞으로 이미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못 받으셨나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소라가 받아서 버렸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공무원은 서류를 출력하며 말했습니다. 주소지 변경하시고 이 서류들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은 협의가 완료되면 2주일 안에 지급됩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무원은 종이를 해숙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해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2억 원이었습니다. 정희도 그 숫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해숙은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류장에 버려져 죽을 뻔했던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청을 나와 벤치에 앉았을 때 해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눈을 감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그 땅을 샀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남편은 저녁 식사 후 해숙에게 말했었죠. 여보, 오늘 땅 한 필지 샀어. 변두리 잡종지인데 싸게 나와서 계약했어. 당장 쓸모는 없지만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해숙은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편은 그 땅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해숙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언젠가 이 땅이 자신을 구할 거라는 걸. 해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해숙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해숙 씨, 축하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해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아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가족한테 버려진 어르신들, 갈 곳 없는 분들, 제대로 된 돌봄도 못 받고 외로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요. 정희는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의 눈빛은 진지했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병원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적합한 건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해숙과 정희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 동안 10여 곳을 방문했고 마침내 외곽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작은 병원으로 쓰였던 곳이었고 구조가 요양병원으로 쓰기에 적합했습니다. 보상금이 입금된 날 해숙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2억이라는 숫자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분명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병실을 만들고 재활치료실을 갖추고 식당과 휴게실을 꾸몄습니다. 정희는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세세한 부분까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환자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침대 높이를 조절했고 화장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했으며 복도는 넓게 만들었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건물 공사가 마무리되고 병원 개원 준비가 끝나갔습니다. 해숙은 병원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정희와 함께 앉아 여러 이름을 적어보았습니다. 은정 요양병원은 어때요?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은정, 은혜와 정을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을 베푸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병원 입구에 간판이 달렸습니다. 은정 요양병원. 파란 바탕에 흰 글씨로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해숙은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개원일은 2024년 4월 1일로 정했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모집했습니다. 간호사 4명, 요양보호사 6명, 조리사와 청소 담당자까지. 정희는 수간호사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해숙은 원장이 되었습니다. 개원 전날 밤 해숙은 병원을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텅 빈 병실들, 깨끗한 복도, 새로 갖춘 의료기기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7개월 전만 해도 정류장에서 죽을 뻔했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신이 남긴 선물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개원 첫날 환자 5명이 입원했습니다. 모두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었습니다. 해숙은 한 분 한 분을 직접 맞이하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때 해숙은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복수보다 강한 건 용서였고 증오보다 강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해숙은 복수 대신 가치 있는 삶의 복원을 선택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치매 오진 후 삶을 바꾼 노인, 요양병원 개원. 기사에는 해숙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숙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해숙은 매일 아침 병원을 돌며 환자들을 살폈습니다. 말벗이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정의와 직원들도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은정 요양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따뜻한 집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해숙은 가끔 그들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숙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정 요양병원은 이제 28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항상 따뜻했고 복도에는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매일 아침 7시에 병원에 나와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원장이었지만 환자들에게는 따뜻한 할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요청해 왔습니다. 해숙의 이야기가 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치매 오진을 받고 가족에게 버려졌지만 남편이 남긴 땅으로 새 삶을 시작한 여인,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요양병원을 세운 이야기였습니다. 촬영 당일 기자와 카메라 감독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해숙은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의 죽음부터 시작해 정류장에 버려졌던 그날 밤까지, 그리고 조력자를 만나 다시 일어선 과정까지. 해숙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기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외면했을 때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짐으로 여겼을 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괜찮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해숙은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소개했습니다. 86살 김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가 혼자 지내다 이곳에 왔습니다. 79살 이태수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가족들이 떠나보냈습니다. 74살 박영숙 할머니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두 해숙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병원에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입원 문의도 많았지만 후원하겠다는 전화도 여럿 왔습니다. 해숙은 그 돈으로 병원 시설을 더욱 개선했고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은정 요양병원은 점점 지역 사회에서 귀감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해숙이 모르는 곳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업 실패 후 일용직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소라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였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빚은 늘어갔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마저 월세로 옮겨야 했고 손주 지민의 학원도 모두 끊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초라했고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소라는 가끔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지민은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할머니와 함께 그림 그리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 다정한 목소리. 아이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하지만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지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정 요양병원에는 특별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환자로 입원했다가 건강을 회복한 후 병원에서 일하기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5살 최영희 씨는 간병 보조로 일했습니다. 그녀도 자식들에게 버려진 경험이 있었고 해숙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70살 정만수 씨는 병원 정원을 가꾸고 청소를 맡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다 이곳에 왔고 이제는 병원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해숙은 이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해숙이 만들고자 했던 병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해숙은 병원 차를 타고 외출했습니다. 정희가 운전을 했고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을 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차는 외곽도로를 달렸고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정류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버려졌던 그 정류장이었습니다. 해숙은 정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차가 멈추고 해숙은 내렸습니다. 정류장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벤치, 희미한 가로등, 적막한 주변. 해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쓰러졌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추위와 절망, 그리고 죽음의 공포. 하지만 그날 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나를 살렸구나. 해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희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해숙 씨, 후회는 안 하세요? 뭐요? 가족을 찾아가지 않는 거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해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 며느리에 대한 원망, 손주에 대한 걱정,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인내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하기로 했지만 그 용서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숙은 정류장을 떠나 차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정한 시간에 만날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환자들이 해숙을 반겼습니다. 해숙은 그들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해숙은 하얀 가운을 다시 입고 병실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원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해숙은 남편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겨울이 왔습니다. 은정요양병원이 개원한 지 8개월이 지났고 병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가 해숙의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이력서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원장님, 간병보조 구인 공고에 지원자가 왔어요. 내일 면접 보기로 했는데 확인해 보시겠어요? 해숙은 이력서를 받아들었습니다. 3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력서를 넘기다가 해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소라. 사진을 보는 순간 해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해숙은 이력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면접 진행하죠.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1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정류장에 자신을 버리고 떠나던 차의 후미등, 휴대폰을 빼앗던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숙은 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원자들의 이력서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해숙은 하얀 가운을 단정히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자였고 면접은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고 지원자를 안내했습니다.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니트, 낡은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였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윤소라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면접관을 바라보는 순간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고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류장에 버린 시어머니가 이 병원의 원장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라는 뒤로 물러서며 문을 찾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해숙은 이력서를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간병 보조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 지원했나요?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돈이 필요해서요. 생활이 어려워서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숙은 이력서를 내려놓고 소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기선 원장님이라 불러야죠. 그 말에 소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해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일은 힘들어요. 환자 식사 보조, 청소, 빨래, 목욕 보조까지 다 해야 합니다. 월급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오전 8시까지 와야 합니다. 네, 원장님. 소라는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해숙은 홀로 남았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청소 담당자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정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원장실로 왔을 때 해숙은 알아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거칠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고생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도 아내처럼 면접실에 들어서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해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원장님이에요.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면접은 짧게 진행되었습니다. 해숙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새벽 7시 출근입니다. 네, 원장님. 도윤은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해숙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해숙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그 사람들을 여기서 일하게 하시는 게.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의 손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게 진짜 벌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소라가 출근했습니다. 간병 보조복을 입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정희가 그녀에게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환자 식사 준비, 침대 시트 교체, 휠체어 이동 보조.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소라는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도 출근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해숙은 복도에서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소라는 환자의 식사를 나르고 있었고 도윤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라와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 안에서 복수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하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무거운 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힘든 일을 하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되새기는 것. 그것이 진짜 속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라와 도윤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환자들을 돌보며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고 도윤은 매일 청소를 하며 무언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증오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은정 요양병원의 정원에는 목련이 피어나고 개나리가 노란 꽃을 틀었습니다. 소라와 도윤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라는 어느 날 오후 78살 이정순 할머니의 병실에서 식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이 떨려 혼자 식사하기 어려웠고 소라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우리 딸이 있었으면 당신만 했을 텐데.
소라는 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님은 어디 계세요? 미국에 있어요. 결혼해서 나갔는데 10년째 연락이 없네요. 소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버리고 외면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소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제가 따님처럼 돌봐드릴게요. 그날부터 소라는 달라졌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식사를 돕고 말벗이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환자들은 소라를 좋아했고 소라도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소라가 환자에게 미소 지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휠체어를 밀어주는 모습,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 해숙은 그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도윤은 매일 새벽 7시에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심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아침 도윤은 복도를 닦다가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복도는 깨끗하게 빛났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만 이 손으로 누군가를 돕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 돌아가 술병을 모두 버렸습니다. 3년 동안 의지했던 술이었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술보다 더 강한 힘이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를 통한 속죄였고 매일 아침 어머니 앞에 서는 용기였습니다. 4개월째 도윤은 어느 날 청소를 마치고 복도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배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지나갔습니다. 해숙은 도윤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해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원장님.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숙은 식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서 먹어요. 일하려면 체력이 있어야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였지만 도윤에게는 용서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5개월째 병원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13시 된 지민이었습니다. 아이는 많이 자랐고 얼굴에는 성숙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학교 봉사활동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처에서 이름을 적으며 물었습니다. 정혜숙 원장님 계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민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숙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손주를 보는 순간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주는 달려와 해숙을 안았습니다. 해숙도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지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해숙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기서 일하는 거 알아요. 저도 돕고 싶어요.
할머니, 제가 봉사활동 할 수 있을까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은 그날부터 주말마다 병원을 찾아와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책을 읽어드리고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환자들은 어린 봉사자를 사랑했고 지민도 그들을 아꼈습니다. 6개월째 해숙은 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라와 도윤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로 먹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도 옆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소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도 언젠가 늙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질 텐데 제가 어머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게 용서해 주세요. 소라는 울었습니다. 해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소라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버림으로 병들고 용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해숙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소라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해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동안 쌓였던 원망과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라와 도윤은 은정요양병원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소라는 수석 간병사가 되었고 도윤은 시설관리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해숙은 병원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만개했고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환자를 돌보고 도윤이 정원을 손질하고 지민이 환자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류장에 남겨졌던 그날 밤 자신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났고 상처 속에서 치유가 자라났습니다. 해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해숙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죠. 그 땅이 정말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살렸어요. 정류장에 남겨졌던 할머니는 이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류장에 남겨진 그날 밤, 해숙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조력자,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리고 스스로 일궈낸 새로운 살. 해숙은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고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만났고 상처는 치유되었으며 버려진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람은 버림으로 병들지만 용서로 다시 살아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때로는 가장 따뜻한 봄을 불러옵니다. 그날 정류장에 남겨진 할머니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 오늘도 봄꽃처럼 따뜻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느끼신 점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한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